머니 프로젝트 머니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특집 머니 레볼루션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일부를 진행했는데요.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부자 경제학의 기본 원리, 그리고 또 금리, 인플레, 심리 변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골의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집 2부에서 다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2부에서는 이제 좀 실제적인 주식, 부동산, 그 외의 어떤 투자 전망 부분까지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 그에 앞서서 장단기 투자와 같은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장기 투자와 부동산, 그리고 향후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정보가 돈인 이 시대가 왔는데요. 흔히 사람들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얻는 정보, 그 정보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수십만 년간 지금 진보를 해왔지만 사실 지적 능력은 의외로 크게 진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원시시대에도 IQ가 60은 되었을 테고, 지금 인간의 평균 IQ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산 가치나 그 외의 어떤 문명의 발달은 엄청나게 이루어냈지요. 우리는 그만큼 정신적 영역, 즉 통찰적 영역에 대해서 좀 사실은 무시하고, 그 외의 어떤 정보나 그 외의 계량적 부분에 많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미래에 대한 안목, 이런 것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혹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보고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그걸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그 외 기타 변수를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논한다든지, 혹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이 결국 변수와 정보이지요.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점이 많습니다. 정보는 먼저 결론적으로 배타적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정보는 필요가 없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일단 없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여야겠죠. 그 정보가 만약에 부정확하다면 그것은 독배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 정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현 씨가 지금 KDI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굉장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경기 전망을 합니다. 내일 한 달 후에 발표할 내년도 경기 전망을 오늘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시중에서 예측을 하기를 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5.5%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거시적 의미에서 수치의 의미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지요. 네. 구체적 정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경이 내일 상장한다 이번 달에, 네. 이런 것이 구체적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성이 있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정보여야겠죠. 이렇게 확실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뻔하게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개발 지역에 부동산 신도시를 만들 때 그 신도시에 금을 긋는 자를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몇 달 후에 신도시 발표를 할 텐데 저 금을 이렇게 그었다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시적절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배타적인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 즉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는 사실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투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쌓고자 하는 이러한 계량적 정보보다는 실제로 내 직관과 통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통찰적 상황, 즉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를 믿고 내 이성을 현명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시골의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인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은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라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제가 다시 지현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사서 일주일 후에 팔았으면 단기 투자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내가 오늘 주식을 사서 3년 후에 팔았으면 장기 투자지요. 네. 보통 이렇게 기간을 생각하는 것을 장기와 단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럼 게임을 믿는 것이죠.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고 내가 목표한 수단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린다. 그래서 목표한 가격대에 도달하는 것이 내일이라면 내일로서 끝나는 것이고 10년 후에 도달한다면 10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단기 투자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 가속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 투자의 문제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이 나고 주식 투자로 망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기사가 연일 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힘들겠죠. 어렵죠. 예. 초심자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투자를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진 씨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1년간, 2년간 주식 투자가 계속 수익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평생 회복이 되지 않는 역사상 최고점에 내가 뛰어들 확률이 라면 길거리에 나가서 로또를 사도 아마 당첨될 겁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가속도가 있을 때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게 되지요. 네. 이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자 초심자의 악몽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짧은 기간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주식을 쉽게 사고 부동산을 쉽게 사고 자산 투자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거래 비용입니다. 우리가 펀드나 뮤추얼 펀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98%의 펀드가 지수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98%가 종합주가지수 상승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네. 것, 개인 투자자가 생각해 볼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떠한 경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평균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왜 평균도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 2%의 누적적 복리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비용을 내가 냈다면 그것은 평균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본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지만 최소한 비용 발생만 줄이더라도 나는 평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가지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오히려 펀드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높은 거네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도 한번 사고 팔면 1% 정도 한국 시장 기준으로 네. 거래 비용이 들어가지요. 물론 이것은 돼지 소풍 갈 때 머리수 세는 거하고 같은 계산입니다만은 그럼 100번을 거래하면 내 원금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거래를 100번을 하면 원금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100번의 거래에서 항상 1% 이상의 수익을 내줘야만 수익이 나는 것이지요. 물론 누적적으로 1%씩 줄어들기 때문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론상은 그만큼 내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비용이라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것. 네. 그러면 거래 비용이라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고 내가 사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손절매도 자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종목을 고르고 주식을 사야 된다면 혹은 부동산을 사야 된다면 정말 통찰적 안목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어떠한 사단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만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 전체에 들어서서 그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머니 게임의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감히 예측하자면 향후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5년 내지 10년 정도의 범위에서 정말 일생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상승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이나 국가의 공공기금은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요.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지출 비용을 줄이고 대신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연기금을 계속적으로 기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못 주겠다 하면 언젠가는 아마 폭발할 겁니다. 이때 해결책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쉽지만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요. 네. 현재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을 2배로 높이면 우리는 연기금이 고갈이 2030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두고두고 영원히 연기금이 굴러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금, 기금, 공적 자금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 말은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연금도 그렇고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모든 국가 공공자금들이 결국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니까 내 자신이 좋든 싫든 내 자산이 수익률 게임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금들이 또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금과 충돌이니까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하지요. 책 내용 중에 좀 생소한 것이 바로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웬 인구 구조가 재테크, 부자 경제학에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구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인구 구조를 제가 처음에 거론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그때 인구 구조를 거론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매경에서 아마 진행했던 프로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2002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현행 인구 구조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전망한 것에 절반 이상은 다 틀렸지만 굳이 맞았던 사례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 부분인데 그것은 인구에 입각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미국보다 10년이 늦습니다. 1955년생에서 1964년생까지가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이고 네. 미국은 이보다 10년이 빠릅니다. 베이비부머의 속성들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었지요. 저만 해도 한 반에 70명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대학을 다 못 들어가니까 졸업정원제에서 대학 전원을 30%씩 늘리기도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4.5정 5.6도 386에 걸려서 다들 일찍 쫓겨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그만큼 부모로부터 지금 돈을 막 자산을 물려받거나 또 내가 그동안 축적됐던 즉 경제성장의 성과물을 최대한 누리면서 이제는 부를 막 손에 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지극히 양극화되어 있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경쟁에서 앞선 사람들은 뭐 전문직 종사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의 대체 수요, 좀 더 고급화, 명품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30평대 강남 부동산은 월세 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데 보유세를 감안하면 월세 500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어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같은 핸드백이지만 물건을 담는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5만 원짜리 핸드백과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태연하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심리가 재테크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이 베이비부머가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변화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의 부동산 가격에 미쳤던 영향, 자산시장에 미쳤던 영향, 향후 자산시장이 금융 쪽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 다음에 경쟁과 투쟁에 익숙한 우리 세대들의 마인드들이 앞으로 한국 시장의 자산시장의 변화를 우리 부모 세대와는 어떻게 다르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마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머니 레볼루션의 하늘천 딴지 시간에서도 많이 다룬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먼저 강조하셨던 그 인구 구조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수급 상황 어떤가요? 여담이지만 그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향후 10년간 지금으로부터 20%가 오른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은행에 예금하고 말지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그것보다 10배가 올랐다 가정하면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강탈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논리를 세우느냐면 제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이제 부쩍 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로부터 당신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니까 주식 이야기는 하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건 욕먹기 딱 십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당신은 주식밖에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앞으로 부동산은 불패다 이런 얘기들을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항상 붙어 있을 때 그 거품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거품의 크기를 내가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 제가 인구 구조를 측면에서도 설명해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수급,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는 물론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70년대 이후 해마다 신구주택의 어떤 수요 증가분, 즉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 35만 가구가 이제 수요가 일어나고 이후에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연간 우리가 주택 수요량으로 추정되는 45만 원에서 50만 가구 연 주택 수요량으로 이야기가 됐지요. 네. 그래서 과거 IMF 이후에 40만에서 50만 가구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30만 가구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현재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논리를 볼 때는 40만에서 50만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체 밀실 수요, 즉 재건축 수요를 감안한 것이고 즉 현재는 이것을 만약에 변수로 상수로 제거했을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2010년이 되기 전에 부동산 신규 주택 수요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네. 이렇게 주택 수요가 2010년이 되기도 전에 2005년 곧 조만간부터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2020년을 넘어가기 시작하고서 2030년에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아무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그것보다 많다면 혹은 아무리 공급이 적더라도 수요가 그것보다 적다면 경제 현상에서 가격은 떨어집니다. 지금은 IMF 이후에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일으켰던 그 부동산 시장이 이 리밸런싱 되는 과정에 또 놓여 있고 또 지금 지방에 보면 뭐 대구시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은 현재 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유입 인구로 인해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수도권 쪽에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폭락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놓고 본다면 비정상적 상황은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현재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좀 곤란합니다만은 타워팰리스라든지 그 외 센트럴빌 이런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우리가 용적률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대지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니까 평당 땅값을 본다면 그 땅을 만약 1억 2천만 원을 주고 산다면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이나 그 빌라나 그 외의 땅값은 어떻게 되나를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거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로 현재 모여있던 소위 말하는 명품 효과로 가격이 올라갔던 것까지 인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그럼 3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60억, 40억이 된다는 것은 평당 땅값이 2억 4천만 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점, 즉 인계점에 부딪히면 결국 풍선 효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풍선 효과라는 것이 여기를 누르면 다른 데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여기 수요가 한계에 이르면 바깥쪽으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요에는 가수의 거품이 꺼진다라는 논리로 보면 부동산은 최소한 폭락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은 되지 않는다. 즉 거주용 부동산은 이제 내가 내 몸을 거하는 장소이지 그것을 소위 말해 인베스트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세제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같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정부가 동업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1가구 3주택이면 정부가 대주주고 내가 대신 장사하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열어놓고 있는 방향, 즉 사업용 부동산 쪽으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이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현재 참여정부가 문을 닫으면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기대심리들이 작용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의 그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정부가 동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금 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앞서 부동산은 제가 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사실 압축적으로 그 개괄적인 이야기만 드렸고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의 논리로 놓고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과는 반대의 측면이 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86 세대, 저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베이비부모의 끝모자에도 좀 이탈해 있는 세대이긴 한데, 저와 앞선 이 베이비부모들이 끌고 갔던 이 상황들은,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자녀들이 시집장가가고, 이제 부부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강남에서 40평, 50평대 아파트에서 두 분이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녀가 그럼 현재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거기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반대로 자산의 경우에는 틀립니다. 이제 저 세대나 저보다 좀 앞선 베이비부모의 어떤 제일 앞에 서 있는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파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이제 처분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인구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을 처분을 하고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동안 내가 계속 열심히 살아서 이제 축적한 부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별로 내키질 않지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저 아무리 흙을 파내도 사라지지 않는 땅, 그래서 살고 있는 집, 이것이 최선의 투자 수단이었지만 지금 저희들 세대만 혹은 저희 아래쪽 세대는 적물적입니다. 즉각적이고 주식시장에서 3일 후에 결제하는 것도 기분 나쁩니다. 내가 팔면 바로 돈 줘야 되는데 예. 이런 즉각적 황금성이 있고 즉각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이 금융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이후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386 세대의 전면 등장,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퇴직금인데 우리는 퇴직연금 가볍게 봅니다. 네. 언론을 보면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급여생활자인 이 건전 아나운서의 경우에 이제 퇴직금이 나중에 받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면 유일자산일 수도 있지요. 예금 많으세요? 밝혀야 되나요? 그러면 현재 내가 급여를 내가 사용하고 축적하고 있는 자산, 이 부분은 투자 자산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은 퇴직금이지요. 이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퇴직금은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 때문에 가치가 하락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자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믿는 자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현재까지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퇴직금의 양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과거의 경제성장 당시에서는 급여가 점점 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의 절대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몰랐지요. 내가 50만 원 월급 받다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현대자동차 이제 6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지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퇴직금이 더 늘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자산 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근로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 자산의 퇴직금은 오히려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퇴직연금 시장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유입될 것이고 미국 시장의 401K가 실제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것도 미국 시장에서도 초기 단계에 실패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확정급여형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산을 근로자들이 직접 하지 못했던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투자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장을 크게 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라든지 법인자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 이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주식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네, 역시 그 퇴직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인플레의 논리가 여기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추천 종목을 보거나 심지어는 머니 레볼루션 보고 무슨 종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대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저도 항상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해 보면 50%는 맞고 50%는 틀렸습니다. 제가 51%만 맞출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50년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작은 미시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 전체를 크게 보고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은 미국 GM 자동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12년부터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 그것도 1930년까지 짧은 기간에 보여주었는데 1920년에 70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그 이전에는 불과 단단히 5달러, 4달러 수준이었죠. 22년에 무려 70%가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29년에는 350달러로 갑니다. 1930년에 다시 급락하고 60년대 60달러, 2000년에 100달러, 지금 다시 찌그러들었죠. 네. 이것은 한 인간의 생로병사화처럼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때 GM이 상장된 1912년 정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내연기관이 발달하고 그것이 거대한 기차를 만들었지요. 그때 미국에서는 철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철도 산업에 투자를 했지만 사실 철도라는 것은 제한적이죠. 철로가 놓인 길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물건들이 물자가 활발해지고 무역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철로는 한 사람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도 기차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소형기관이 헨리 포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것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기차가 놓이지 않은 곳곳에 나갈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다 해서 투자를 했죠. 물론 초기 성과는 컸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초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네. 그렇지만 대개 그렇게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없이 자동차 산업이 뛰어들겠죠. 그래서 과잉잇을 위하 잉여을 위해서 주가는 70%의 대폭락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몇 개의 기업들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간 연속 기업으로 살아남아서 미국의 빅3가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 우리 인터넷 환경으로 한번 돌이켜 가보죠. 1997년, 98년, 지금 2000년까지 왔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혹은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은 뭐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정도였지만 지금 인터넷은 곳곳에 케이블까지 움직이고 이제 미사일까지 그 외에는 인터넷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실핏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인터넷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수하게 명멸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껏해야 살아남은 기업 네이버 다음 현재 한국 기준으로 보면 NHN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 GM의 사례이든 지금 현재 인터넷 산업이든 혹은 통신의 사례이든 모든 것을 보면 초기의 성장 환경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기대감을 안고 갔다가 과잉 투자에서 재평가되고 진짜 살아남은 체력이 있는 기업들만 주도하는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이것이 40년대 일렉트로닉스, 50년대 40년대 자동차, 50년대 일렉트로닉스, 70년대 반도체, 90년대 컴퓨터, 그다음에 90년대 말에 IT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바이오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통찰적 안목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권의 가격을 사고 판다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프로그램에서 매주 앉아서 주권의 가격이 내일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는 방송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이러한 어떤 산업의 흐름, 통찰적 눈으로 지켜본다면 그 산업에 투자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말 큰 흐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정말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권의 가격이 1위 1비하면 부자는 되지 않고 항상 거기 받는 스트레스와 거래 비용으로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여담이지만 1910년대 미국의 상황 또 199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인터넷 산업의 예를 드셨는데요. 앞으로 그럼 긴 안목과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몇 년 전부터 바이오를 주장했지만 바이오 산업은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짝 거품이 끼었다가 지금 올라가고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바이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줄기세포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안티에이징 혹은 헬스케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오래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죠. 넓게 보면 이제 뭐 주름을 피우는 일 하나까지 뭐 비만 산업 하나까지 사실 바이오 영역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티에이징 바이오 헬스케어를 토탈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에 관한 산업. 과거에는 기계에 관한 산업이었죠. 근데 기계 문화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 일단 주목을 해라는 점. 두 번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에코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정된 화석 자원들이 소모가 되고 그에는 폐기물들이 쌓여가고 공기는 더러워져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우리가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정말 웰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크게 보면 헬스케어 혹은 안티에이징, 바이오, 그 다음에 치료산업 또 에코솔루션, 환경산업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꿈꾸는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외국의 주식시장에 관련된 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금이나 철, 구리, 아연과 같은 그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개의 국면만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그림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그걸 맞춰 만들지는 못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인플레 곡선을 놓고 보면 때로는 인플레 곡선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부동산이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금이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석유가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석유가 폭등할 때는 주식이 떨어지고 또 금값이 오를 때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있었고 현재 국면에서 무엇가 올랐고 현재 국면에서 무엇이 떨어졌다. 지금처럼 다 오르는 경우는 골디락스 국면이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게 있었던 일이고 대개는 국면별로서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가진 것들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국면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어디에 투자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돈에만 투자 안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매트리스 밑에 깔고 사면 그것은 그냥 이 매트리스의 두께를 다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휴지지요.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굴리는 자산을 어떤 쪽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금, 주식 이것이 반복되는 국민이라는 통찰적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올라가는 부분에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저는 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골디락스 국면 즉 저인플레 하에서 지금 자산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 금리가 저금리가 되는 환경들에서 자산시장하고 있는 폭발하고 있는 환경들은 조만간에 인플레가 상승했을 경우에 무너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대안은 금입니다. 인플레가 생기면 금값만 가치를 유지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금은 최선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골디락스 국면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석유, 구리, 카드듐, 망간, 주식, 부동산 모두가 올랐고 지난 3년간은 무엇인가에게만 3년간 투자를 했으면 다 돈을 벌었지요. 지난 3년간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금고에 넣어놓은 사람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사람뿐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격차는 무엇인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지 부동산 한 사람과 주식 한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고 그것이 금과 부동산에서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은 지금처럼 올라있던 모든 자산 중에서도 사실 덜 오른 게 금이고 우리가 은이나 그 외 구리에 비하면 현재 3분의 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현재 금이라는 것은 골디락스 국면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골디락스가 무너졌을 때도 대안투자는 금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양날의 옵션이지요. 인플레가 되어도 금은 오를 거고 안 되어도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금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인데 현재 일각에서는 3,000불까지 상승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 많이 꺾여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막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06년 하반기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를 좀 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 이 단계적인 부분을 사실 전망의 형태로 내놓는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책에서는 이 부분은 뺐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하반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변동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러모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연초에 아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역속 부달의 관점, 이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작년 고점 대비 기준으로 보면 상하 15% 안에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네. 다시 말하면
지난 2, 3년간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이 이제 와서 어떤 조정기를 맞으면서 건강하게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1차적인 어떤 조정 단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의 변동성을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량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매도자가 조금 등장하지만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 종부세나 모든 것이 두려워서 가격이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매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안 팔리면 물건을 낮춰서라도 서로 투매를 하겠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은 계속 증가되고 가격이 머뭇거리는 상황이 온다면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등락을 거듭한다면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여전히 확신을 둔 다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더 많은 거래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수익을 2, 3년간 냈던 사람들이 적절히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바닥을 형성해주는 과정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산 시장의 변화 측면들은 전체 상승 이후에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큰 파동이 끝나고 이제는 고점에서 숨고르기 이후에 조금 이제 지지부진의 여전의 상승이 남아 있다면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한 5분응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1분응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변동성이 하단에 왔을 때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각이 앞으로 미래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특집 머니 레볼루션 시골살 부자 경제학 지난주 1부에 이어서 2부의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소중한 정보 많이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사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개념 머니 프로젝트 머니 레볼루션 다음 주에는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